1610년 긴 위그노 전쟁을 끝내고 부르봉 왕조를 개창했으며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며 프랑스를 강대국 반열에 올려놓은 대왕 앙리 4세가 암살당했고 5년 뒤인 1615년 그의 첫 왕비이자 발로아 왕가 최후의 여인이었던 마르그리트 왕녀가 사망했으며 2년 뒤인 1617년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는 모친 마리드 메디시스를 몰아내고 친정을 시작한 루이 13세는 명제상 리슐리에를 등용하여 30년 전쟁을 통해 라이벌 합스부르크 왕가의 약화를 이루어내는 등 왕조의 전성기의 기반을 닦은 뒤 1643년 향년 41세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뒤를 이어 어린 나이에 왕위를 계승한 루이 14세는 무려 68년간 프랑스를 통치하며 선대왕들의 유산을 등에 업고 강력한 절대왕정 체제를 구축한 한편 끝없이 주변국들을 침략하는 등 정복전쟁을 일으키며 온 유럽을 혼란에 빠뜨린 뒤 1715년 향년 76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그의 증손자로서 뒤를 이은 루이 15세 때 프랑스는 전성기의 정점을 찍었으나 앞선 잦은 전쟁과 이후로도 주변국들의 성장을 막기 위한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극심한 부채를 나누며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한편 전 유럽의 열강들이 참여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의 결과로서 국가 세수의 무려 22%를 차지했던 슐리에제인을 프로이센에게 빼앗긴 오스트리아, 그리고 그들의 통치자인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는 프로이센에 대한 복수와 슐리에제인 탈환을 목표로 삼은 뒤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를 넘기는 것을 조건으로 수백 년에 걸친 철천지 원수였던 그들의 라이벌이자 유럽 최강대국인 프랑스를 포섭하여 역사적인 동맹조약을 체결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유럽 외교사의 일대 혁명적 사건인 외교혁명, 즉 동맹의 역전이었습니다. 한편 이로부터 1년 전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의 호프부르크 궁전에서는 명목상의 황제인 프란츠 1세와 그의 아내이자 실질적 지배자인 마리아 테레지아 사이에 15번째 자녀이자 11번째 딸이 태어났으니 그녀의 이름은 바로 마리아 안토니아였습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어머니가 지은 아름다운 샘부른 궁전에서 여느 왕가의 자제들과 같이 예법과 교양을 쌓으며 평온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음악의 수도인 빈에 사는 공주답게 마리아는 당대 최고의 작곡가인 크리스토프 글루크에게 음악을 배우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당시 전국을 돌며 연주 여행을 하던 중 궁정을 방문한 6살의 어린 피아니스트를 만나 장난을 치다 넘어진 그를 일으켜 세워줌으로써 그녀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그녀보다 불과 1살이 어린 그로부터 청혼을 받기도 했으니 그가 바로 훗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로 성장하게 되는 불세출의 천재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린 모차르트가 보여준 조숙한 귀여움에 불과했고 귀천상혼 관습에 따라 실현될 가능성은 없었으나 이처럼 어린 시절 그녀의 평생의 기억에 남을 유쾌한 일화를 겪은 마리아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라났는데요. 그러나 당시 유럽 공주들이 받는 교육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았고 7년 전쟁을 치르는 등 대외 문제로 워낙에 바빴던 여제가 자녀들의 교육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한 탓인지 마리아는 읽기와 쓰기에 서투른 데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했으니 국가의 명운이 달린 막대한 책임을 떠안아야 할 공주의 이러한 다소 서투른 면모는 머지않아 그녀에게 닥쳐올 거대한 비극을 이미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1756년 프랑스와의 역사적인 동맹을 이루어낸 오스트리아는 양국의 동맹을 보다 더 굳건히 하기 위해 훗날 요제프 2세와 레오폴트 2세가 되는 황태자와 차남 레오폴트 왕자를 비롯해서 자국의 수많은 왕자 공주들을 프랑스 부르봉가의 왕족들과 혼인시켰고 17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부르봉 반개 왕족들과 이루어진 이전까지의 결혼들에 비해 유일한 프랑스의 직계 왕족인 왕세자와의 혼인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본래 이것은 마리아의 자리가 아니었으나 늘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듯 나폴리 시칠리아 왕국의 왕세자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던 여제의 구녀 마리아 요제파가 천연도로 급사하면서 곧 프랑스의 왕세자비로 갈 예정이었던 심녀 마리아 카롤리나가 죽은 언니를 대신하게 됨에 따라 11녀이며 막내 공주인 마리아 안토니아는 이제 그녀의 언니를 대신해 프랑스 왕세자와의 결혼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떠안게 됩니다. 마리아의 남편이 될 당시 프랑스의 왕세자는 바로 그녀보다 1살 많은 루이 오기스트였으니 극도의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사실 왕의 제목으로는 그다지 적합해 보이지 않았던 그는 조부인 국왕 루이 15세의 장남이었던 부친 루이 드 프랑스가 36세의 나이로 요절한 만큼 일찍이 왕세자의 자리를 잇게 된 것인데요.
그렇게 1770년 마리아 안토니아는 어느덧 15살의 어엿한 숙녀로 자라났고 5년 전 그녀의 부친 프란츠 1세를 사별로서 떠나보내고 막내딸과 이별하는 것에 대한 슬픔, 동시에 정략 결혼으로 어린 그녀마저 희생시키는 것에 대한 죄책감 속 먼 길을 떠나는 그녀를 염려하고 축복하는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와의 눈물의 작별을 뒤로한 채 마리아 안토니아는 그녀에게 주어진 사명을 받들고자 프랑스를 향한 돌아올 수 없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독일 지역에서 프랑스로 넘어가는 지점에 도달해 예비 왕세자비를 맞이하러 온 프랑스 수행원들을 만난 그녀는 오스트리아 국적을 포기하는 의식을 치른 뒤 그들이 준비해온 프랑스식 복장으로 갈아입게 되는데요. 그렇게 프랑스 영토에 진입한 마리아 일행은 왕궁 근처 숲으로 일찍이 그녀를 마중 나온 국왕 루이 15세 그리고 남편이 될 루이 왕세자와 첫 만남을 가졌고 그날 밤으로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고 공식적으로 프랑스의 왕세자비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그녀의 이름은 마리 앙투아네트로 불리게 됩니다. 격동의 18세기 중반 오스트리아 황가의 막내딸로 태어나 동맹의 역전 속 나라의 명운을 짊어지고 앞서 떠난 언니들을 대신해 프랑스의 왕세자비가 된 마리 앙투아네트. 버거운 사명을 받든 그녀에게는 앞으로 과연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1774년 5월 약 100년 전 사망한 대표적인 호색한 영국의 찰스 2세가 떠오르듯 유명한 퐁파드르 부인과 뒤바리 부인을 비롯해서 평생 수많은 정부와 사생아를 만들어낸 프랑스의 국왕 루이 15세가 향년 64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갓 20살이 된 그의 손자 루이 오기스트 왕세자가 뒤를 이어 프랑스의 새로운 왕이 올랐으니 그가 바로 훗날 혁명의 희생양이 되어 비극적 최후를 맞게 되는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제5대 왕 루이 16세였습니다. 더불어 이제 갓 19살이 된 그의 아내 마리 앙투아네트 역시 앞서 정해진 운명대로 프랑스의 명실상부한 왕비로 등극하게 됩니다. 한편 루이 16세 아래 들어선 새로운 내각은 오스트리아와의 기존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적이었던 그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오스트리아 출신 왕비인 마리에 대해서도 그녀가 혹 왕비의 지위를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술수를 쓰진 않을까 수없이 의심하곤 했는데요. 그러나 정작 마리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국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생각도 능력도 없었던 만큼 오히려 대혁명 전까지 그녀는 가급적 공적인 일에서 벗어나려 했으나 이러한 그녀의 본래 모습과 달리 오스트리아 출신 왕비에 대한 정치권을 넘어선 세간의 편견은 왕비 등극 초기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그녀를 끝없이 괴롭히게 됩니다. 사실 마리에게 이러한 편견이 생긴 데에는 그녀가 단순히 오랜 적국인 오스트리아인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도 추가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편 루이 16세의 특징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왕조의 시조 앙리 4세를 비롯해서 루이 14세, 루이 15세 등 이전까지의 부르봉가의 왕들은 왕비를 단지 후계를 위한 도구로만 여길 뿐 따로 공식적으로 여러 정부들을 두어 총애하는 등 전통적으로 호색한적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선대왕 들과 달리 여색을 전혀 밝히지 않았던 루이 16세는 왕비 마리 외의 여자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만큼 그의 이러한 모습은 지금의 관점으로 훌륭하게 평가될 수 있겠으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당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그가 왕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적으로 무능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그 반대로 마치 데를사이아 같은 남편을 허수아비 황제로 세워두고 실질적으로 국가를 통치하던 마리아 테레지아가 떠오르듯 그녀의 딸인 마리 역시 남편을 휘어잡고 기를 죽이는 기가 센 여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조용히 내조만 하던 이전 왕비들에 비해 마리가 대단히 활동적이었다는 것인데 당시 사교계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관습적으로 왕의 정부의 주 역할이었으나 루이 16세가 정부를 따로 두지 않았던 만큼 왕비 마리가 직접 각종 연회, 무도회 등의 사교계 행사를 주최하는 등 전면에 나섰던 데다 본인 역시 이러한 일을 마지못해 하기보다는 매우 즐겼기에 이것은 그녀가 전통적인 프랑스 왕비상에 어긋나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궁정의 보스파들로부터 눈총을 받는 대표적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로서 당시 프랑스 여론의 특성상 국왕의 정부들을 비판하고 그들에 대한 가십거리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는데 이 부분에서 역시 루이 16세에게 정부가 없기에 왕비 마리가 그들의 대타가 되어버린 것이었으며 그렇게 그녀에 대한 온갖 악의적인 소문들은 점점 불어나 전국을 강타했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녀의 목을 조여오게 됩니다.
한편 마리는 정식 왕비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후계 압박에 시달렸으나 실제로 루이 16세에게 신체적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그가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기피하면서 무려 7년간 둘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녀의 시누이들이 줄줄이 아이를 낳는 모습을 씁쓸하게 지켜보던 마리는 호기심 어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거수일투족이 구경거리가 되는 왕족의 삶에 지쳐간 데다 앞서 말한 그녀에 대한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편견과 눈총이 더해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요. 이러한 왕비의 고충을 이해하고 안타까워하던 루이 16세는 그녀를 위로하고자 본래 선왕 루이 15세가 정부인 퐁파드루 부인을 위해 지어놓은 한 작고 아담한 궁전을 마리에게 선물했으니, 이 궁전이 바로 18세기 신고전주의 양식의 대표격으로 여겨지게 되는 트리아논 궁전이었습니다. 사치와 환락의 궁전. 이곳을 가리켜 마치 왕비의 사치의 결정체인 양 폄하하던 세간의 악의적 소문과 달리 단지 목가적이고 정신적으로 평안이 있는 여유로운 삶을 꿈꾸었던 마리는 방이 8개 정도 되는 현대 기준으로 봤을 때 부잣집 별장 정도의 크기에 불과했던 이 트리아논 궁을 사치의 극치인 베르사유 궁전과는 전혀 다른 전원적인 그저 편안하고 우아한 분위기로 꾸몄고, 눈길이 많은 베르사유 궁정에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은 채 이곳에 갇혀 자신만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한편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후계 문제와 더불어 각종 소문과 음해 속 힘겨운 삶을 지탱해온 마리를 하늘이 위로하려던 것인지,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와 오스트리아를 공동 통치하던 마리의 오빠 요제프 2세가 프랑스 궁정을 특별 방문했고, 매제인 루이 16세와 긴 대화를 나누면서 그에게 어떤 중요한 팁을 전해준 것인지, 이후 적극적으로 부부관계에 나선 국왕과의 관계 속에서 결혼 이후 7년 만에 마리는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 이 당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녀는 이 순간에 대해 일주일 전에 시작된 내 인생 전체의 본질적인 행복이라고 말하며 벅찬 기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리가 프랑스의 왕비가 된 지 4년 만인 1778년 12월 궁정의 오랜 예법대로 고위 왕족과 귀족들이 왕비의 출산을 보려 몰려든 속에 마리는 첫 자녀이자 장녀인 마리 테레제 샤를로트를 낳게 되는데요. 이후 3년 뒤인 1781년 드디어 마리는 본인은 물론 왕실이 그토록 고대하던 왕세자 루이 조제프를 출산함으로써 자신의 왕비로서의 의무를 다했고, 4년 뒤인 1785년에는 둘째 왕자 루이 샤를까지 낳음으로써 왕위 계승을 더욱 안정시켰으며, 1년 뒤 차녀 소피 엘렌이 태어나면서 마리는 총 2나 미녀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갖게 되었으니, 어두웠던 그녀의 인생에도 어느덧 서광이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조국의 명운을 안고 프랑스의 왕비가 되었으나 오랜 적국의 사람인 그녀를 향한 악의적인 폄훼 속 지쳐가던 차, 자녀들의 연이은 탄생으로 비로소 삶의 작은 안정을 찾은 마리 앙뚜아네트. 그러나 그러한 잠시간의 안정조차 그녀에게는 용납될 수 없던 것인지, 차남 루이를 낳던 해 마리는 그녀의 인생을 좌우할 사상 최대의 사태를 맞게 되었으니, 과연 어떤 거센 시련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해 오래도록 제기되는, 끝내 그녀를 비극적 죽음으로 몰고 간 요인으로 꼽히는 오해와 편견 중 하나가 그녀가 유독 사치스러웠다는 것이며, 민중이 굶주린다는 얘기를 듣고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는 망언을 했다는 것이 그 예시로서 들어지곤 하는데요. 그러나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마리는 결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본래 홉스 로크와 더불어 사회계약론으로 잘 알려진 당대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장자크 루소의 고백록에 등장하는 말로서, 책이 쓰여질 당시 마리는 고작 12살의 평범한 오스트리아의 공주에 불과했는데요. 실제 이러한 비슷한 말을 한 주인공은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공주 출신으로서 유명한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의 주인공인 마르가리타 공주의 언니이자 전전왕 루이 14세의 왕비이며 마리 앙투아네트에게는 시고조 할머니가 되는 마리 테레즈 왕비였으니, 오스트리아 출신의 안 입고 온 마리를 폄하하려는 세력들이 이것을 그녀의 말인 양 악의적으로 더 씌워 퍼뜨리면서 훗날 대혁명 때도 악용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런 망언을 한 인물은 먼 동양에서도 실제로 존재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이때로부터 약 1500년 전을 살아간 고대 중국의 진해제 사마충으로서 긴 삼국시대를 끝내고 그 유명한 삼국지의 끝을 장식한 진무제 사마염의 증손자로서 그의 뒤를 이어 서진의 제2대 황제가 된 그는, 흉년으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곡식이 없다면 어찌하여 고기죽을 먹지 않는 것이냐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겼는데요.
이것은 후대 당나라 때 쓰여진 진서와 북송의 사마강이 쓴 자치통감에 엄연히 기록된 내용이니 어쩌면 루소가 아닌 중국에서 나온 이 황당한 실화가 대륙을 횡단해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마리 앙뚜아네트의 말로써 변모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마리가 유독 사치스러웠다는 것에도 역시 다소 오해가 있으니 당시 프랑스 왕족 및 귀족 사교계의 현실을 살펴보면 만약 파티나 공연을 즐기지 않을 경우 해당 인물은 파티에 참석조차 못할 정도의 몰락 귀족이거나 교양 없고 무식한 것으로 취급받았던 만큼 마리 역시 명실공히 프랑스의 왕비답게 유흥을 즐겼던 것은 사실이나 그녀가 특별히 더 방탕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심지어 아이를 낳고 세월이 흐르면서 마리는 그러한 최소한의 유흥마저 그만두었는데요. 세간의 만연한 인식과 달리 마리의 소비는 이전 역대 프랑스의 왕비들보다 훨씬 적었던 것은 물론 오히려 검소한 편이었으니 당시 프랑스 전체 예산 중 3%에 달하는 왕실 관련 예산 중 마리는 오직 필요한 만큼의 지출만을 했으며 심지어 그 중에 10%도 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전쟁으로 인해 당시 프랑스의 재정 상태는 워낙에 최악이었고 결국 폭발한 민중이 들고 일어났을 당시 역대 최저의 사치를 부려온 왕비에게는 그마저도 용납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평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건은 사실 따로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대혁명의 발판이 된 프랑스 역사상 희대의 사기 사건,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선왕 루이 15세는 그의 정부 듀바리 부인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왕실 보석상 베모에게 최상급 다이아몬드를 모아 목걸이를 제작할 것을 주문했는데 제작이 완료되기 전 국왕이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주문자 및 구매자를 잃으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한 베모는 새 국왕의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목걸이를 사줄 것을 간청했으나 프랑스의 재정 상태의 심각성을 알던 마리는 이를 무리스럽다 여기며 결국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시간이 흘러 베머가 처한 곤란한 상황을 알고 이를 이용할 것을 결심한 희대의 사기꾼 라모트 백작 부인은 왕비와의 개인적인 악연으로 인해 출세를 위해 그녀의 신임이 필요했던 루이드 로왕에게 접근한 뒤 마리의 필적을 위조하여 그녀와의 친분을 사칭하는 한편 왕비의 환심을 사려는 로왕의 목적을 이용하여 끝내 그로 하여금 해당 목걸이를 구매하게 했으며 중간 전달자를 핑계로 이것을 편취한 뒤 그만 잠적해버린 것인데요. 그렇게 이후 몇 달이 지나도록 자신의 정성에 대한 왕비의 응답을 듣지 못한 추기경은 결국 마리를 직접 찾아갔고 당연 금시초문이었던 마리는 대노하며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왕국은 다이아몬드보다 군함 한 척이 더 필요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사주겠다는 국왕의 물음에 실제로는 이와 같이 답했을 정도로 대국의 왕비로서의 풍모를 지녔던 마리는 나아가 프랑스의 왕비로선 이례적으로 빈민구제에 관심을 가졌고 왕실에서 유일하게 소작인의 밭 쪽으로 마차를 몰면서 밭을 망치지 않게 배려한 사람이었는데요. 한 번은 비싼 선물을 갖고 싶어하는 맏딸 마리테레즈에게 궁전 밖에 많은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이 있으니 따뜻한 잠자리와 음식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한 일화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으니 이처럼 지극히 비정치적이고 오히려 자선적인 소박한 삶을 살았던 마리였기에 그녀를 만약 현대적 관점으로 본다면 도리어 이상적인 입헌군주의 전형이었다고까지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오랜 시간 누적된 온갖 악의적 소문들은 이미 그녀의 평판을 최악으로 떨어뜨려 놓았던 만큼 사건의 진실과 관계없이 사치스런 왕비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구매해 놓고는 도리어 그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려 했다는 식으로 엉뚱하게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고 훗날 대혁명 당시 마리가 신문을 받는 주요 제목 중 하나로 등장하면서 결국에는 그녀의 비극적 최후까지 불러오게 됩니다. 한편 사기 혐의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던 라모트 부인은 이후 대혁명으로 인한 혼란을 틈타 탈옥하여 영국으로 도망친 뒤 반성은커녕 회고록을 출판하여 자신은 다 왕비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거짓말하는 등 도리어 왕비에 대한 거짓 의혹을 증폭시키는 한편 인세를 통한 막대한 수입을 챙겼는데요. 이후 많은 시간이 흘러 아르센 류팽 시리즈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모리스 르블랑은 이 사건을 소재로 여왕의 목걸이라는 소설을 썼고 현대에 들어서 영화화되기까지 했으니 한 명의 인간이 저지른 이기적 행위가 한 가엾은 여인을 끝내 어떤 비극적 최후에 이르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리에게 슬픔은 이후로도 연이어 찾아왔으니 5년 전 고국 오스트리아에서 그녀의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빠진 그녀에게 목걸이 사건 이후 2년 뒤 막내딸 소피가 생후 11개월 만에 결핵으로 사망하면서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고, 이후 다시 2년 뒤인 1789년 6월 왕세자 루이 조제프마저 불과 7세의 나이로 요절했으니 연이어 2명의 자녀를 잃은 마리는 극도의 슬픔에 잠기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 또한 어쩌면 불과 한 달 뒤 그녀에게 닥쳐올 더욱 거센 운명의 소용돌이를 예고한 한낱 서막에 불과한 것인지도 몰랐으니, 그녀의 인생은 물론 프랑스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역사를 뒤흔들어 놓을 이 대사건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18세기 말 산업혁명을 통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 중이던 영국과 달리 그들의 라이벌인 프랑스의 경우 100여 년 전 루이 14세에 의한 낭트 칙령 폐지 이후 개신교도가 주를 이룬 국내 상공업자들이 대규모 외국으로 도피하면서 국가 경제에 거대한 구멍이 생겨났고, 선대왕들이 벌인 불필요한 정복전쟁 그리고 영국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독립전쟁 지원은 재정 악화를 가속화시켰는데요. 여기에 가뭄과 홍수, 기록적 추위 등의 자연재해가 더해진 데다 전체 국민의 98%를 차지하는 평민들이 가장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던 구체제의 모순 속 악덕 징색청부업자들이 때를 가리지 않고 민중들을 가혹하게 수탈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저항심을 키워놓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재정 총감 자크 네케르의 제안에 따라 국왕 루이 16세는 재정 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새 신분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신분제 의회, 즉 3부회를 개최했으나 투표 방법을 놓고 벌어진 격렬한 논쟁 속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버린 이 3부회를 대신해 평민, 즉 제3신분의 대표자들인 부르주아들은 영국식 의회인 국민의회를 만들어 국왕에 의해 폐쇄된 기존 의회를 떠나 장소를 옮겨 이루어진 테니스 코트의 맹세와 함께 여러 모순들을 해결할 새로운 헌법 제정을 요구했고, 여기에 일부 귀족층 및 성직자들까지 가담함에 따라 처음에 이를 막으려 했던 국왕은 어쩔 수 없이 국민의회를 인정했으며 그들의 요구대로 헌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3신분의 심상찮은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낀 국왕이 민중의 지지를 받던 3부의 의장 네케르를 파면시키는 한편 파리 일대로 국경수비군을 진군시키자 파리 시민들은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고, 결국 1789년 7월 14일 국왕의 군대로부터 자신들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절대주의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이 습격당하면서 프랑스는 대국가적 변혁기에 들어갔으니, 이것이 바로 전제군 주제의 모순을 무너뜨리고 오늘날의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 소식은 프랑스의 전국적인 농민봉기를 불러일으켰고, 영주와 귀족들이 살해되고 토지대장이 불타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를 수습하려 한 국왕에 의해 네케르가 재정총감으로 복귀되는 한편 헌법 제정작업 착수에 들어간 국민의회가 봉건제를 폐지함과 동시에 라파에트와 CAS가 기초하여 천부인권, 인간의 자유와 평등, 사유재산의 자유 등을 골자로 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즉 프랑스 인권선언을 가결시켰으니 적극적인 개혁에 대한 민중의 지지 속 권력은 사실상 국왕을 떠나 국민의회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한편 약 100년 전 루이 14세에 의해 베르사유 궁전이 건축된 이후 프랑스의 왕궁은 튠르리 궁이 있던 파리를 떠나 남서쪽에 위치한 베르사유시로 옮겨졌고, 그렇게 국가 지도부인 왕실이 떠나버린 파리는 사실상 수도의 지위를 잃은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혁명이 시작된 이후 정치적 혼란과 오랜 기근 속에서 파리의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자 생존의 위기에 몰린 7천여 명의 여성들이 무기를 들고 파리 시청 앞 광장에 모여 극심한 빈곤을 호소하는 동시에 왕에게 파리로 귀환할 것을 요구하며 그가 있는 베르사유 궁을 향해 20km를 행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베르사유 궁에 들이닥쳐 국왕의 신변을 구속한 성난 민중들은 국왕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파리의 튠르리 궁으로 연행해왔으니, 이것이 바로 국왕의 파리 복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파리로 복귀한 왕실 일가는 사실상 모든 권력을 빼앗기고 극심한 감시 속에 놓이게 되었으나 여전히 국민의회 지도부 등이 그에게 문안 인사를 하러 오는 등 국왕으로서 존중받고 있었고, 혁명의 주요 지도자 중 한 명인 미라보 백작이 그와 왕정이 우호적이었으며 그는 왕정 폐지를 반대하고 입헌군주제를 추진하던 패양파의 지도자였으므로 국왕 부부는 그를 신뢰했고, 그렇게 그는 왕과 의회 사이에서 대화 창구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루이 16세와 마리를 아연실색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바로 미라보 백작이 급사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혁명 지도부의 왕실을 변호하고 보호하던 자신의 유일한 메신저를 잃어버린 국왕은 그 대체자를 찾지 못하면서 전전긍긍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를 위협하는 또 다른 일들이 벌어졌으니 파리의 한 유력 주간지에서 왕권 신수설을 부정하는 동시에 왕에게 부여된 신성성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다 같은 시기 입헌 군주정을 지지하는 단체가 과격파들로부터 테러를 당하는 일이 있었고 부활절날 예배 참석을 위해 툴리리를 떠나 생클루 궁에서 하룻밤 묵을 계획으로 길을 떠난 국왕 일가가 이를 국왕의 탈출로 오인한 군중들에게 둘러싸인 채 유혈 사태를 우려하여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갖은 모욕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미라보의 죽음과 함께 왕실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급변해 나가는 상황에서 언론과 군중들의 계속되는 과도한 공격 속 실질적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국왕 부부는 그들의 처가가 오스트리아인 것을 떠올리며 일국의 군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국의 도피라는 최악의 수를 꾀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마리의 둘째 오빠이자 당시 오스트리아의 황제였던 레오폴트 2세와 비밀리에 연락을 취해 사전에 망명 승인을 받은 루이 16세와 마리는 스웨덴 출신 파리 주재 장교로서 마리와의 연문으로 이름을 남긴 동시에 철저히 왕당파였던 한스 페르센의 도움으로 위조 여권을 손에 넣은 뒤 1791년 6월 20일 결국 툴르리 궁을 떠나 마리의 친정인 오스트리아로 망명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탈출 직후 소문이 급속도로 퍼진 데다 탈출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혹은 예상될 만한 변수들이 속출함에 따라 이튿날 국왕 일가는 오스트리아와 가까운 국경 근처 바렌에 도달했을 때쯤 그들을 추격해온 프랑스군에 붙잡히고 말았고 국민의 분노 속에 튠르리 궁전으로 돌아왔으니 이것이 바로 부르봉 왕조의 멸망과 이어지는 비극들을 불러온 희대의 망명 미수 사건 바렌 배신 사건이었습니다. 국왕이 나라를 탈출해 외국 군대를 이끌고 자국민을 공격하려 한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이 사건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국왕을 부추겼을 것으로 의심되는 오스트리아 출신 왕비 마리에 대한 국민의 반감 역시 더욱 심해진 데다 왕의 위신 실추를 가져옴에 따라 당시까지 국왕을 옹호하던 많은 국민들마저 그로부터 돌아서게 되는데요. 일국의 통치자로서 국가를 배신하는 중대한 범죄를 행함으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국왕 부부, 무엇보다 사건의 진정한 주모자로 의심되는 프랑스의 왕비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오스트리아의 첩자 마리 앙투아네트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프랑스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바렌 사건 이후 국왕 일가는 전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왕과 혁명파의 공존을 의미하는 입헌 군주제의 성립 가능성은 희박해졌으며 이는 즉 왕정 폐지를 주장해온 공화파가 전면에 등장하게 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국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한 국민의회가 왕실을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왕을 증오하는 국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개혁을 멈추지 않은 국민의회는 제한선거와 입헌군주제를 골자로 하여 프랑스 최초의 헌법으로 불리게 되는 1791년 헌법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첫 번째 선거를 실시함으로 국민의회가 해산되고 새로운 입법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입헌군주제를 지키려는 온건파와 아예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급진파로 나뉘어 대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혁명이 어느덧 3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강대국 프랑스의 혼란을 지켜보며 자국의 전제왕권과 봉건체제의 붕괴를 우려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등의 유럽 주요 국가들이 혁명의 팽창을 막고자 제1차 대불동맹을 결성 프랑스 혁명전쟁을 개시하게 되는데요. 입법의회는 이들에 맞서 10만의 병력을 파병했으나 연전 연패를 거듭함에 따라 국내 왕당파들의 정부 유출이 의심되는 와중에 파리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의 봉기가 일어나 패전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국왕의 퇴위를 요구했으며 점차 거세진 시위는 끝내 파리시청을 점령하고 파리 코민까지 수립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왕비의 친정인 오스트리아와 전쟁 중에 있던 만큼 그녀가 적군의 정보를 누설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도는 속에 급기야 국왕 부부가 있는 튠르리 궁으로 쳐들어가 왕궁 호위군 수백 명을 몰살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편 궁을 탈출한 국왕 일가는 의회로 도피해 그들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이를 난 시민들이 곧바로 의회마저 포위해버리자 민심을 우려한 의회는 결국 이들을 시민들에게 넘겨버렸고 탕플탑으로 옮겨져 유폐되고 맙니다.
이후 파리는 정부와 의회 그리고 새로운 코민 세력의 등장과 함께 극도의 혼란 속에 빠졌고, 이런 상황에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군이 파리 근교에 도달했다는 유언비어까지 퍼짐에 따라 혁명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격분한 시민들이 감옥을 습격해 왕당파 및 반혁명 혐의로 수감 중이던 죄수들을 끌어내 재판도 없이 살해했으니 이것이 바로 9월 대학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왕비 마리가 총애하던 랑발 대공비가 왕당파인데다 민중이 경멸하는 왕비의 절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에 의해 사지가 찢겨지는 잔혹한 처분을 당했으며, 군중들이 살해된 그녀의 시신을 난도질하여 당풀탑에 있던 왕비에게 보여주었으니 충격을 받은 마리는 그대로 혼절해 버리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혼란 속 발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혁명군은 적군을 끝내 국경 밖으로 밀어냈고, 이 과정에서 의용군으로 참가하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한 하층민들은 구체제를 배격하는 급진파들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바렌 사건과 9월 대학살, 튤리리 궁전 습격 사건을 거치며 왕당파 등의 반혁명 세력들은 물론 입헌 군주제를 주장해온 온건파들이 힘을 잃은 속에 입법의회가 해산되고 보통선거를 거쳐 새로운 의회인 국민공회가 수립되면서 공화제를 주장해온 급진파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으며, 국민공회는 그들이 이제껏 주장해온 바와 같이 과감히 왕정을 폐지해버리고 공화정을 선포했으니, 그렇게 200년의 역사를 뒤로한 채 부르봉왕조는 잠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역사적인 프랑스 제1공화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공회는 제일 중요한 난제인 국왕에 대한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왕의 처형에 반대한 지롱드파와 혁명 완수를 위해 왕을 처형해야 한다는 자코뱅파로 갈라져 격하게 대립하게 되었으며, 과격한 민심을 등에 업은 자코뱅파가 투표를 통해 끝내 승리하면서 국가 반역죄로 기소된 국왕의 처형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틀 뒤인 1793년 1월 21일, 144년 전 비슷한 모습을 보인 잉글랜드의 또 한 명의 왕이 떠오르듯 왕비 마리 그리고 2명의 자녀들과 눈물의 작별을 나눈 뒤 콩코드 광장으로 향한 국왕 루이 16세는 짐의 피가 프랑스 국민의 행복을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남기며 의연한 모습을 유지하는 속에 단두대에서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한편 남편의 죽음을 보며 누구보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마리는 곧 다가올 자신의 최후 역시 애감했고, 그해 7월 부친을 대신해 명목상의 왕이 된 아들 루이 17세와도 강제로 헤어져 콩세르주리 감옥으로 이감되었으며 혁명 정부로부터 각종 혐의로 기소되어 공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마리가 기소된 혐의는 재정 낭비, 간첩 및 매국행위, 백성에 대한 기만 등이었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왕비의 사치는 어디까지나 왕실에 배당된 예산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마저도 10%조차 사용하지 않았던 만큼 재정 낭비는 그녀의 죄가 될 수 없었고, 바렌 사건 등의 매국행위 역시 국왕의 최종 결정이었던 만큼 마리가 개입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백성에 대한 기만의 근거로 들어진 다이아몬드 사건 또한 악의적 소문이 퍼진 것일 뿐 그녀가 이와 무관하다는 것은 오래전 재판을 통해서도 이미 증명된 만큼 기소된 대부분의 혐의에서 마리는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국왕까지 처형시킨 마당에 왕정의 또 다른 상징인 마리를 처형시키는 데 있어 결코 물러설 수 없던 혁명파,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강경파인 자크 에베르는 궁여 지책으로서 왕비와 왕세자 루이의 근친상간이라는 허무맹랑한 혐의를 씌울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소식을 들은 혁명파의 수장 로베스피에르마저 실수한 이 말도 안 되는 혐의 제기에 모욕감을 느낀 마리는 당연 이것을 단호히 부인했고, 당시 재판장에 있던 이들 역시 그녀에게 동조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재판정의 증인으로 불려나온 어린 루이 17세가 그의 어머니 마리로부터 겁탈당했다는 황당한 증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조국을 떠나 프랑스의 왕비로서 살아온 험난한 세월 속 어느덧 지친 여정의 막바지에 도달한 마리 앙투아네트,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최후의 궁지로 몰아넣은 그의 아들 루이 17세. 이 충격적 상황의 진실은 무엇이며 비극적 삶의 끝자락에 다다른 마리 앙투아네트의 최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부친 루이 16세의 사망 후 모친 마리와 떨어져 혁명정부의 감시하에 있던 어린 루이 17세는 그의 감시원이었던 앙투안 시몬으로부터 극심한 아동학대를 받아왔던 데다 마약까지 투약당하면서 정신적 이상이 생긴 상태였고, 비열한 혁명파는 정작 성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 그의 기억을 조작하고 세뇌시켜 그로 하여금 어머니 마리가 자신을 겁탈했다는 황당한 증언을 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재판에 참석한 사람들은 물론 배심원들조차 이 말을 믿을 리 없었으나 당대 동성애와 근친상간은 중재로서 사형이 기본이었으므로 더 이상 마리를 제거할 구실은 이거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만큼 회심의 미소를 지은 혁명정부 그리고 그들의 앵무새와 다름없던 재판정은 끝내 마리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1793년 10월 15일 처형 전날 밤 죽은 남편의 여동생으로서 그의 시누이인 엘리자베트에게 마리는 최후의 서신을 썼는데 그는 여기에서 먼저가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더불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한편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아들을 오히려 가엾게 여기며 용서하고 시누이와 자녀들이 부디 살아남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냈는데요. 마리가 아마도 편지를 쓰며 눈물을 흘렸던 건지 그녀의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 편지는 끝내 엘리자베트에게 전해지지 못했고 그녀 역시 머지않아 처형당했으며 사후 반세기가 넘어서야 세상에 공개되었는데 의아한 부분은 편지의 내용이 마무리 없이 중간에 툭 끊겨 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시점에서 형벌을 집행하는 형리가 그녀를 데리러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마리는 형장으로 향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국왕으로서 정중하고 품위 있는 대접을 받았던 남편과 달리 자국민도 아닌 증오스러운 오스트리아의 첩자 취급을 받던 그녀는 머리를 강제로 깎인 채 허름한 옷차림에다 두 손이 묶인 채로 대중의 조롱을 받으며 호송되었는데요. 그러나 끝까지 결백을 주장한 그녀는 단두대 앞에 서면서도 당당함과 침착함 무엇보다 품위를 잃지 않았고 실수로 사형 집행자의 발을 밟은 뒤 실례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예의를 지킴과 동시에 의연함을 보였는데요. 이 말은 그대로 그녀의 유언이 되었고 마리는 결국 처형되었으니 프랑스의 왕비가 된 지 19년 당시 그녀의 나이 38살이었습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그녀를 죽게 한 대혁명의 영향으로 마리에 대한 평가는 극도로 부정적이었으나 혁명파의 정당성을 위해서 조작된 혹은 과장된 사실들이 현대에 들어서서 속속히 거짓으로 드러남에 따라 그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오랜 견원지간인 오스트리아 출신의 왕비였다는 것만으로 단순 적대감 때문에 그녀를 끝없이 폄하해온 것 그리고 대혁명의 원인은 결코 그녀와 관계없는 선대의 향락과 사치, 오랜 정복전쟁과 더불어 그 쐐기를 박은 미국 독립전쟁 지원으로 인한 국고 파산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제쳐두더라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비로 불리우는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먼저 왕족 특유의 우아함과 예술성을 지니고 있던 마리는 앞서 말했듯 어린 시절 유명한 모차르트와의 인연뿐만 아니라 일찍이 대음악가 글루크로부터 음악을 배웠을 정도로 음악의 조예가 깊었던 만큼 궁정에 최신 오페라를 도입했고 스스로 배우가 되어 연기를 하기도 했으며 뛰어난 예술적 안목으로 베르사유 궁전의 인테리어를 새 단장하고 그녀의 상징이 된 푸티 트리아농을 설계했던 만큼 웅장한 17세기의 바로크를 잇는 화려한 색채와 섬세한 장식으로 상징되는 로코코 문화의 극치를 이뤄냄에 따라 일명 로코코의 여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자연스럽고 뛰어난 패션 센스를 갖추고 있던 마리는 머리를 벌집처럼 높이 틀어올리는 푸프 등 최신 헤어스타일을 비롯해서 새로운 방식의 화려한 드레스 등 프랑스 궁정만이 아닌 나아가 전 유럽의 패션을 선도하는 유행의 최첨단에 섰던 패셔니스타였으며 그녀가 입었던 고대 그리스풍의 슈미즈 아라렌느는 대혁명 이후 나폴레옹의 시대에서 그리스 로마의 문화예술이 재유행하면서 고전미를 추구하게 되는 신고전주의 복식의 시작을 열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리는 능력 있는 인재를 알아보는 뛰어난 식견을 갖추고 있던 만큼 당시로서 드물게 한 여류화가를 오직 재능만을 보고 궁정화가로 발탁하여 자신의 수많은 초상화를 그리게 했으니 그녀가 바로 유명한 엘리자베트 르 브랭으로서 이후 대혁명기와 왕정복고 시기를 모두 겪는 속에 전 유럽을 떠돌며 무려 660여 점의 초상화를 남긴 그녀는 당대 최고의 초상화가이자 오늘날에도 높은 평가를 받는 가장 유명한 여성화가 중 한 사람으로서 그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로부터 비롯된 흥미로운 유래로서 처형을 앞두고 마리의 머리가 백발로 변해버림에 따라 후대에서는 이 현상을 두고 자가면역 탈모증의 하나로 간주하며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니 그렇게 오늘날 이처럼 극히 단시간에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버리는 증상은 그녀의 이름을 따서 마리 앙뚜아네트 증후군이라 불리게 됩니다.
훗날 오스트리아의 전기작가 슈테판 츠바이크는 마리에 대한 각종 자극적인 소문 및 위조된 자료들을 배제하고 고증을 통해 그녀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평전을 남겼고, 이것을 인상 깊게 본 일본의 만화가 이케다 리오코는 해당 평전을 각색하여 마리 앙투아네트와 가상의 인물 오스카를 주인공으로 한 창작품을 내놓았으니,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순정 만화계의 전설이 된 베르사유의 장미로서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떨치며 국적 불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은 이 작품은 프랑스 대혁명은 물론 작품의 주인공인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1793년 말 어머니 마리 앙투아네트의 처형 후 고모 엘리자베트와 동생 루이 17세마저 결핵으로 사망함에 따라 부르봉 왕가 직계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로서 홀로 남겨진 마리 테레즈 공주는 설리카법에 따라 어차피 왕위 계승이 불가하여 정치적 위험성이 적었던 만큼 2년 뒤인 1795년 프로 교환 협상을 통해 혁명 정부로부터 풀려나 외가인 오스트리아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 혁명의 상징으로서 집권했던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삼촌 루이 18세에 의해 왕정 복구가 이루어지면서 20년 만에 고국 프랑스로 돌아온 그녀는 무너진 왕실의 권위를 살리는 데 집중하는 한편 혁명 세력에 의해 방치되어 있던 아버지 루이 16세와 어머니 마리 앙투아네트의 시신을 왕실 묘역에 있는 파리 생드니 대성당으로 이전시켜 안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단지 성실히 받든 죄만으로 온갖 악의적 음해 속 비극적 삶을 영위해야 했던 마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비가 된 마리 앙투아네트는 더 이상 왕실도 혁명도 없는 고요함만이 남은 평화로운 그곳에서 오직 그녀만을 사랑했던 남편 루이 16세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테레자의 막내딸로 태어나 오스트리아의 공주로서 조국의 안위를 위해 프랑스로 보내져 대국의 왕비가 된 후 계속된 시련과 그로 인한 좌절 속 자녀들의 탄생으로 아주 잠시간의 행복을 영위한 뒤 선조들의 잘못을 전부 뒤집어 쓴 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비참히 희생당한 전제 프랑스 최후의 왕비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곧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